회장님,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딱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22살 대학생 서연이 65세 박진우 회장의 손을 잡고 간절히 속삭이던 그 순간 회장님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포기한 백만장자의 중풍 환자, 가족들조차 회복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을 가난한 여대생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고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22살 한서연. 그녀는 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6개월째 침대에 누워 세상을 포기한 듯 보이던 박진우 회장의 눈빛에서 서연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했는지 그 따뜻하고 감동적인 1년간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6개월 전 그날도 참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고 합니다. 대림그룹 본관 20층 대회의실, 그곳엔 이사진 30명이 모여 있었고 박진우 회장은 단상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궈낸 삶, 그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박 회장의 오른손에 쥐어진 레이저 포인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저 실수련이 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말을 하려고 해도 혓바닥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오른쪽 다리가 휘청거리며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진우 회장은 30명의 이사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천장의 조명들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만 느꼈을 뿐이죠.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 그리고 특실병동으로 옮겨진 건 사흘 후의 일이었습니다. 진단명은 뇌경색, 그러니까 뇌졸중이었어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최 교수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반신 마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들 박민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침착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회사 경영권, 주식 배분, 이사회 장악. 딸 박수진은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변호사에게 보낼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지만 그 병실에 진짜 가족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고 다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할 수 없었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오른쪽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았죠. 재활 치료를 하자고 의사들이 권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고개조차 제대로 흔들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됐어. 나는 끝났어. 그런 박 회장 곁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병인 이영숙, 62살의 그녀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병실에 도착해서 박 회장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먼저 커튼을 걷어 햇살을 들이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 공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박 회장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과 발을 하나하나 주물러 주었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이 맑아요.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숙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어쩌면 그 속에서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을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그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곧 고개를 돌려 영숙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요즘?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큰 변화는 없으십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거란 얘기죠? 박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박 회장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삶의 의지도, 희망도, 분노조차도 그저 텅 빈 눈빛만이 창밖 어둠을 향하고 있었죠. 병실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박진우의 모습, 회사 설립 첫날의 사진, 가족들과 함께 찍은 명절 사진. 그런데 그 액자들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영숙이 먼지를 닦아낼 때면 액자 속 박진우의 웃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어깨가 당당하고 미래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던 그 시절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숨쉬고 있을 뿐인 침대 위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말 아무도 그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대학병원 신경과 과장은 어느 날 영숙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영숙 씨 있잖아요.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회장님은 아직 포기 안 하셨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가끔 들렸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여전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그저 존재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65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던 날들. 밤새 일하고 손에 기름때가 가득했던 그 시절. 그때는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고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뭘 잃어버렸는지는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자체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진짜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뭐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영숙은 병실 소파에서 얕은 잠을 자다 깨어나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그를 보며 영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내일은 좀 달라질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만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재빨리 일어나 세수를 하고 원룸 구석에 놓인 전기밥솥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 편의점 그곳에서 서연은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택배 정리하고 진열대 채우고 손님들 계산 도와드리고 3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편의점을 나서며 사장님이 건네주는 삼각김밥 하나가 서연의 점심이었습니다. 그걸 가방에 넣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면 서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 이 시간들이 언젠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경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4학년 한서연은 전액 장학생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따지면 학과에서 늘 상위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연의 눈빛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환자 케이스를 설명할 때면 서연은 다른 학생들보다 유난히 집중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우며 받아 적고 모르는 건 꼭 질문했어요. 동기들은 가끔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서연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공부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실습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교단에 서서 이번 학기 마지막 실습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실제 환자 한 명을 배정받아 한 달 동안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벼운 케이스를 원했어요. 관절염 환자라든가 가벼운 근육 손상 환자 같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어려운 케이스를 맡아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박 교수님이 한 장의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림그룹 박진우 회장님인데 뇌경색으로 6개월째 입원 중이십니다.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림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고 박진우라는 이름도 뉴스에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경과 최 교수님께서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하셨지만 그래도 학생 실습 차원에서 기회를 주셨어요. 누가 해볼래요?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의사도 포기한 환자를 학생이 맞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실습 보고서도 쓰기 어려울 거고 성적도 잘 안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서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한서연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 학생, 확실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네, 하고 싶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동기 몇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친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야, 한서연. 너 미쳤어?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를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서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알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12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울었고 엄마는 병원비 걱정에 잠을 못 이뤘죠.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집에 모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어린 서연은 할아버지 병상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연은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살아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연은 매일 학교 끝나면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숙제 이야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말씀도 조금씩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다시 걸으셨어요. 퇴원하던 날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나를 살렸다. 그때 서연은 결심했어요.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물리치료학과에 왔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며칠 후 서연은 대학병원 특실병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병실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박진우 회장이 누워 계셨습니다.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뉴스에서 봤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연약한 노인이 그곳에 누워 있을 뿐이었죠. 침대 옆에 서 있던 이영숙이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학생이세요? 네, 물리치료학과 한서연입니다. 실습 배정받아서 왔어요. 영숙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다 포기하셨는데. 서연은 영숙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박진우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서연이라고 해요. 한 달 동안 회장님과 함께 할 거예요. 박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처럼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다시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던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박 회장에게 말을 건네는 걸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가족들도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이미 포기한 사람을 대하듯 했는데 이 어린 학생만은 달랐어요. 서연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 정확히는 서연 혼자 이야기했죠. 박 회장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걸 꺼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서연은 오늘도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병실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치료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재활 프로그램 대신 서연은 먼저 박 회장의 마음부터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스며들면 서연은 박 회장 곁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에요. 공기도 정말 맑고요. 박 회장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본 아침 풍경을 들려주고 병원 오는 길에 만난 고양이 이야기도 하고 어젯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듣고 있든 없든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숙이 낡은 앨범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집에서 찾아온 거라며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건넸죠. 서연은 앨범을 펼쳤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박진우의 모습, 공사장 같은 곳에서 헬멧을 쓰고 웃고 있는 모습,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과 찍은 단체 사진. 서연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박 회장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 사진 보세요. 여기 젊으신 회장님이 계시네요. 와, 정말 멋지세요. 박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진을 넘기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예요? 공사장인가요? 아,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계셨나 봐요. 손에 도면 같은 거 들고 계시네요. 영숙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가 회장님이 처음 건물 지으실 때예요. 26이셨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26에 이런 큰일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앨범을 다 보고 나서도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2주가 지났을 무렵 서연은 본격적인 재활 운동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특이했어요. 억지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목표부터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박 회장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검지손가락이요. 아주 조금만, 정말 조금만이라도 좋으니까 움직여주세요. 박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분, 1시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회장님은 할 수 있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가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렇게 애써봤자 소용없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해봐요. 손가락 하나만, 조금만이라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서연의 손바닥은 그 떨림을 정확히 느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혹시 자기 착각은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집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움직이신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박 회장의 검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회장님, 하셨어요. 정말 하셨어요. 영숙이 황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움직이셨어요.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영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로 박 회장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숙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박진우 회장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변했어요. 전에는 텅 빈 허공을 바라보던 눈이었다면 이제는 서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병실에 들어오면 눈으로 쫓았고 서연이 말을 걸면 눈을 깜빡이며 반응했어요. 서연은 더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인 다음엔 손목, 그 다음엔 팔꿈치를 움직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매번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할 때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영숙도 이제는 서연을 믿게 됐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서연에게 건넸고 가끔은 서연이 좋아하는 빵도 사다 놨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서연은 박 회장에게 오래된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회장님이 좋아하셨다고 말한 옛날 가요였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박 회장의 눈가가 또 한 번 촉촉해졌어요. 서연은 그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노래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이 서연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시간 많아요. 그날 저녁 서연이 병실을 나서려는데 영숙이 불렀습니다. 서연 학생. 서연이 돌아보자 영숙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이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그냥 그렇게 계셨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포기 안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따뜻한 봄 기운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서연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영숙은 박 회장의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씩 돌아오시는 거예요. 박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삶을 향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박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박민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들 박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박민재는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침 서연이 박 회장과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박민재는 그런 서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학생인가요?
서연은 일어서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한서연입니다. 박민재는 서연을 한참 뜯어보더니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손가락도 움직이시고 눈빛도 많이 살아나셨어요. 박민재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어요. 박민재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회복이 어렵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안도감 같은 게 묻어났어요. 마치 아버지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영숙도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회복되는 게 싫은 건지. 그날 저녁 박민재는 주치의인 신경과 최 교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그곳에서 박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아버지 상태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겁니까? 최 교수는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학생이 열심히 하는 건 보기 좋지만 의학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과 실제로 회복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박민재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병실에 가보니 재활운동 도구들이 치워져 있었고 박 회장의 스케줄표도 사라져 있었어요. 영숙에게 물어보니 간호사들이 아침 일찍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연은 학교 행정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습 담당 조교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서연 학생, 박진우 회장 케이스 실습이 중단됩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환자 가족 측의 요청이 있었어요. 더 이상의 실습은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서연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 회장이 이제 막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교수 연구실로 달려갔어요. 박 교수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 학생,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환자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회장님은 이제 막 좋아지고 계세요. 지금 그만두면 다시 포기하실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원래 의사들도 포기한 케이스였잖아요. 학생이 최선을 다한 건 알지만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예요. 서연은 연구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텅 비어있던 그 눈이 이제는 조금씩 빛을 되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박 회장에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학생, 빨리 와봐요. 회장님이 이상해요. 서연은 뛰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회장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이 오면 눈빛으로 반겨주던 분이 오늘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이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저러세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서연은 박 회장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제가 더 이상 못 올 것 같아요. 그 순간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민재와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딸 박수진은 서연을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 우리 아버지는 이미 끝났어요. 괜한 희망 주지 말고 이제 그만두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같은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회복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작하고 계세요. 박수진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박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박 회장이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목에서 무언가를 짜내듯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황급히 다가가 물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한마디였어요. 계속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도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셨어요. 박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재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 계속할게요. 박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눈물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 회장을 계속 도울 수 있을지. 학교 실습은 끝났지만 서연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학생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친구로 찾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놀라 물었어요. 학생, 실습 끝난 거 아니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생으로는 못 와요. 그래서 그냥 친구로 왔어요. 박 회장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회장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연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실습생이 아니었지만 매일 새벽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박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박 회장이 서연이 올 때만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처음으로 단어를 말했어요. 희미하고 어눌했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맙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당연한 거예요. 영숙은 부엌에서 준비하던 죽그릇을 놓고 달려와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말 한마디 못하시던 분이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시다니 영숙은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재활의학과에서 빌려온 휠체어를 병실로 가져왔어요. 박 회장은 그 휠체어를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다는 게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회장님, 우리 오늘은 여기 앉아보는 거예요. 침대가 아닌 다른 곳에 앉아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영숙과 서연이 양쪽에서 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처음 침대 끝에 다리를 내리는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지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격려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10분이 넘게 걸려서 박진우 회장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침대가 아닌 곳에 앉은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박 회장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회장님, 해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회장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너무 힘들게 했어.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회장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날부터 박 회장은 매일 휠체어에 앉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엔 30분, 1시간. 점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봄날, 서연은 박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박 회장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그 풍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옥상 정원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함께 앉아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꽃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서연은 신문을 읽어주었어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면 박 회장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 잊고 있었던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서연은 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이제 서는 연습해 볼까요? 박 회장은 두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휠체어에 앉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으니까요. 재활치료실에 설치된 평행봉 앞에 섰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양쪽에서 박 회장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조금만 더요, 회장님.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진우 회장은 두 발로 섰습니다. 비록 평행봉을 붙잡고 있었고 양옆에서 사람들이 부축하고 있었지만 분명 자기 발로 서 있었어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영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의 말은 여전히 느리고 어눌했지만 이제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돈만 쫓다가 인생을 잃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지금 다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몰라요. 박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래서요. 저는 그냥 축복받고 싶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영숙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도 신분도 모든 게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인생에도 한서연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쓰러진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서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박 회장 곁을 지켰고 박 회장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제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비록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분명 자기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서연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서연은 아침 일찍 학사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끝나는 날,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기보다는 먹먹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학생이 아니게 되면 박 회장과의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졸업식장은 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혼자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올 수 없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조금 쓸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서연 선생님.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박진우 회장이 서 있었거든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숙도 환하게 웃으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박 회장은 서연 앞에 서서 품 안에 감춰두었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화사한 봄꽃들로 만든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어요. 박 회장은 이제 훨씬 더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서연은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박 회장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숙은 얼른 달려와 서연을 껴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수고 많았어.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들만이 아는 1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한식당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취업 준비를 해야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박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재활치료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곳의 센터장을 선생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인데요. 경력도 없고.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선생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회장님 말씀이 맞아. 내가 있어야 그곳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될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가 쓰러졌던 가을날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진우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침대에 누워 세상을 포기한 듯 보였던 그분이 지금은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대림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1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던 그가 지팡이를 짚고는 있지만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1년 전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다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대림재활치료센터를 설립하고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센터장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한서연 선생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 서 있던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박 회장은 서연을 향해 손짓했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에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곳, 처음 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던 그 정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박 회장이 스스로 걸어와 벤치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영숙이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서연도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박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박진우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서연은 자신의 길을 찾았으며 영숙은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영숙이 말했어요. 봄이 정말 왔네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피어난 봄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피어난 봄. 포기하지 않으면 봄은 다시 온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 겹쳐져 하나처럼 보였어요. 나이도 신분도 모든 게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